오늘 인물탐구의 주제는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을 남겼고, 공자님은 하루에 3번 자신을 돌아본다고 하였습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 목적은 자신의 생애에 대해 평생에 한 번이라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너 자신을 알라. 무지의 지. 그리고 독배를 마시며 죽음을 맞이한 숭고한 철학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은 그의 인간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테네 거리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성가신 할아버지, 아내 크산티페와 매일 싸우는 평범한 남편, 그리고 목욕도 잘하지 않아서 냄새가 났던 괴짜 철학자의 모습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또 왔다. 피하자. 당시 아테네 젊은이들이 소크라테스를 보고 한 말입니다. 그만큼 그의 질문 공격이 무서웠거든요. 자네는 용기가 뭔지 아나? 당연히 알죠. 용기는. 그럼 용기 있는 행동과 무모한 행동의 차이는 뭔가? 그럼 자네는 용기가 뭔지 모르는 거로군.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특기였어요.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진짜 위대함은 이런 논박술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준 최초의 사람이었어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무지의 지입니다. 70세의 나이에 독배를 마시며 죽음을 맞이한 그의 마지막 모습은 인류 역사상 가장 숭고한 죽음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어요. 코끼리야, 크리톤. 우리는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한 마리를 빚지고 있다네. 잊지 말고 갚아주게. 죽음 직전까지도 친구들을 생각한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말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2400년 전 아테네에서 살았던 한 철학자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들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부터 죽음까지, 그리고 현재에도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까지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기원전 470년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소프로니스코스는 석공이었고 어머니 파이나레테는 산파였어요. 당시 아테네는 페리클레스 시대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이 건설되고 민주주의가 꽃피던 시기였죠. 하지만 소크라테스 가정은 그리 부유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석공일로는 겨우 생계를 유지할 정도였습니다. 소크라테스야, 너도 아버지 일을 도와야 한다. 어린 소크라테스는 아버지를 따라 석공일을 배웠어요. 손재주가 꽤 좋았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에게는 남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끝없는 호기심이었어요. 아버지, 왜 돌을 이렇게 깎아야 하나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다. 하지만 왜 이 모양이어야 하죠? 다른 모양이면 안 되나요? 어린 나이부터 소크라테스는 모든 것에 왜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15세가 되자 소크라테스는 정식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당시 아테네의 교육은 음악, 체육, 문법이 중심이었습니다. 음악 시간에 선생님이 물었어요. 소크라테스, 이 선율이 아름다운 이유가 뭔가? 아름다움이 뭔지부터 정의해야 하지 않을까요? 선생님은 당황했어요. 다른 학생들은 그냥 좋으니까 아름답다고 답했는데 소크라테스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것이죠. 청년기에 소크라테스는 아낙사고라스라는 철학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낙사고라스는 만물은 이성에 의해 지배된다고 주장했어요. 이성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소크라테스는 이 사상에 매료되었지만 곧 한계를 느꼈어요. 이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20대의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들과 만났습니다. 소피스트들은
당시 아테네에서 인기 있는 교사들이었어요. 돈을 받고 수사학과 철학을 가르쳤죠. 우리는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다. 소피스트 프로타고라스의 자신만만한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의문을 가졌어요. 정말로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나? 그럼 정의와 선함도 가르칠 수 있다는 말인가?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들의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서양 철학 논쟁의 시초가 되었어요. 30세 무렵 소크라테스는 결혼했습니다. 상대는 크산티페라는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소크라테스, 돈은 안 벌고 하루 종일 길거리에서 떠들기만 하고 크산티페의 불만이었어요. 실제로 소크라테스는 평생 돈을 벌기 위한 일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철학은 돈을 받고 할 일이 아니야. 소크라테스의 신념이었지만 가정 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람프로클레스, 소프로니스코스, 메넥세노스였어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보다 제자들에게 더 관심이 많았거든요. 아버지는 집보다 아고라, 광장에 더 자주 계셔. 첫째 아들 람프로클레스의 불만이었습니다. 40세가 되자 소크라테스는 본격적인 철학 활동을 시작했어요. 아테네 아고라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진리를 탐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삶을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 촉구했어요. 소크라테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기원전 440년경에 일어났습니다. 그의 친구 카이레폰이 델포이 신전에서 받은 신탁 때문이었어요. 카이레폰은 델포이 신전의 무녀 피티아에게 물었습니다. 소크라테스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피티아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소크라테스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이 소식을 들은 소크라테스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제일 지혜롭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별로 아는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럼 이 신탁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 소크라테스는 신탁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당시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찾아간 것은 정치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야 당연히 백성을 위해서. 그럼 백성을 위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건 몇 번의 질문 후 정치가는 막막해했어요.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정치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상하다. 이 사람은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모르고 있군. 두 번째로 시인들을 찾아갔습니다. 시는 어떻게 쓰는 건가요? 영감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신의 영감이지. 그럼 신의 영감과 개인의 재능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시인들도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아름다운 시를 쓰지만 왜 그런 시가 나오는지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 수공업자들을 만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드나요? 오랜 경험과 기술이죠. 수공업자들은 자신의 기술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 외의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면서도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탐구를 통해 소크라테스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사람들은 모르면서도 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것이 바로 무지의 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로운 이유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신탁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이 깨달음 이후 소크라테스의 철학 활동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너희는 정말로 그것을 아는가? 라고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이들과의 대화를 좋아했습니다. 메노나
덕이 뭔지 아나? 당연히 알죠. 덕은 좋은 것이죠. 그럼 좋다는 게 뭔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요. 그럼 누구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나? 본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둘 다요? 하지만 때로는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렇네요. 그럼 자네는 덕이 뭔지 정말 아는 건가? 이런 식의 대화를 소크라테스식 문답법 또는 삼파술이라고 부릅니다. 질문을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내 어머니가 삼파였듯이 나는 영혼의 삼파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진리를 꺼내내는 것이 내 일이다. 소크라테스의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이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지는 않았어요. 소크라테스 때문에 젊은이들이 기존 질서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저 사람은 아테네의 전통을 파괴하고 있다.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주변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소크라테스의 철학에 매료되어 자발적으로 제자가 되었어요. 가장 유명한 제자는 플라톤이었습니다. 본명이 아리스토클레스였는데 어깨가 넓어서 플라톤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플라톤은 귀족 출신으로 원래 정치가가 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를 만난 후 철학에 몰두하게 되었어요. 선생님, 정의란 무엇입니까? 플라톤아, 내가 그걸 안다면 이렇게 질문하겠나? 함께 찾아보자꾸나.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답을 안다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제자들과 함께 진리를 탐구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제자는 크세노폰이었어요. 그는 나중에 소크라테스 회상록을 써서 스승의 모습을 생생히 기록했습니다. 선생님은 추위와 더위를 가리지 않으셨다. 한겨울에도 맨발로 다니시고 여름에도 같은 옷을 입으셨다. 크세노폰의 기록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는 물질적 욕구에 초연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제자가 훌륭하지는 않았습니다.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가 가장 아끼던 제자 중 하나였지만 나중에 아테네를 배신하고 스파르타로 도망갔어요. 선생님, 알키비아데스가 배신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나요? 그래, 참 안타까운 일이다. 소크라테스는 제자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도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시기 아테네는 큰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스파르타와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30년간 계속되면서 아테네의 국력이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전쟁 중에 소크라테스도 군인으로 참전했습니다. 포티다이아, 델리온, 암피폴리스 전투에 참가했어요. 소크라테스는 전쟁터에서도 용감했다. 추위에도 굴복하지 않았고 동료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기도 했다. 함께 전쟁에 참가한 알키비아데스의 증언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아테네는 혼란에 빠졌어요.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30인 참주정이라는 과도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30인 참주 중에는 소크라테스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크리티아스와 카르미데스였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아테네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30인 참주들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살라미스의 레온을 체포해 오라. 30인 참주들의 명령이었지만 소크라테스는 거부했어요. 부당한 명령은 따를 수 없다. 이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참주들로부터도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403년 민주주의가 복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테네 시민들의 소크라테스에 대한 반감은 더욱 커졌어요.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 기존 신들을 부정하고 새로운 신을 믿게 한다. 이런 비난들이 점점 거세져 갔습니다. 사실 소크라테스는 무신론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게는 다이몬이 있다.
이 목소리가 나를 잘못된 행동에서 멈추게 한다.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다이모는 일종의 내면의 목소리였어요. 양심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아테네 시민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신을 믿는다고 오해한 것이죠. 젊은이들과의 교류도 문제가 되었어요.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에게 기존 관습과 권위의 의문을 제기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한다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아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가르침이 젊은이들을 불순하게 만든다고 여겨진 것이죠. 기원전 399년 드디어 소크라테스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고발자는 3명이었어요. 멜레토스는 시인으로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토스는 정치가로 소크라테스가 민주주의를 해친다고 봤어요. 리코는 연설가로 소크라테스의 철학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고발 내용은 2가지였어요. 첫째, 소크라테스는 국가가 인정하는 신들을 믿지 않고 새로운 신을 도입하여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 둘째, 젊은이들을 가르쳐서 기존 질서에 반항하게 만들었다. 재판은 아테네 아고라의 헬리아이아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배심원은 501명이었어요. 소크라테스는 70세의 고령이었지만 당당하게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멜레토스가 먼저 기소 이유를 설명했어요.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에게 부모를 무시하고 기존 관습을 거부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의 제자 중에는 알키비아데스처럼 조국을 배신한 자도 있고 크리티아스처럼 참주가 된 자도 있습니다. 이어서 소크라테스의 변론이 시작되었어요. 플라톤이 기록한 소크라테스의 변론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남아 있습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저를 고발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마치 제가 웅변가로 되는 양 말이죠. 소크라테스는 여유 있는 태도로 변론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는 먼저 자신에 대한 오래된 편견들을 반박했습니다. 저를 소피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돈을 받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저를 자연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천체나 지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델포이 신탁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신이 저를 가장 지혜롭다고 했을 때 저는 그 의미를 찾기 위해 여러 사람들과 대화했습니다. 그 결과 깨달은 것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안다고 착각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의 지혜는 제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것뿐입니다. 멜레토스와의 논박에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철학적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했어요. 멜레토스여, 자네는 제가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고 했는데 그럼 누가 젊은이들을 선량하게 만드는가? 그야 법률과 배심원들과 시민들이. 그럼 아테네의 모든 사람이 젊은이들을 선량하게 만들고 저 혼자만 타락시킨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이상하군. 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말을 망치고 소수의 전문가만이 말을 잘 기를 수 있는데 인간의 경우에는 반대라는 말인가? 멜레토스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종교 문제에 대해서도 소크라테스는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자네는 제가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신을 도입한다고도 하는군.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신을 도입할 수 있겠는가? 변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철학적 신념을 분명히 밝혔어요. 만약 여러분이 소크라테스야, 이번에는 석방해주겠다. 하지만 다시는 철학을 하지 말고 젊은이들과 대화하지도 말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신보다는 여러분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철학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만나는 사람마다 권면하고 설득할 것입니다. 자네는 아테네 사람으로서
가장 훌륭하고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도시의 시민인데 돈과 명예와 지위는 추구하면서 지혜와 진리와 영혼의 개선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가?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이 소크라테스 변론의 핵심이었어요. 투표 결과는 280표 대 221표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근소한 차이였어요. 아테네 법정에서는 피고가 형량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소크라테스는 대안을 제시해야 했어요. 소크라테스의 대안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아테네를 위해 봉사했으므로 평생 프리타네이온에서 무료급식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프리타네이온은 올림픽 우승자처럼 국가 유공자들이 무료 식사를 받는 곳이었어요. 이는 반성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공로를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만류했어요.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벌금형을 제한하세요. 결국 소크라테스는 벌금 30미나를 제안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두 번째 투표에서는 361표 대 140표로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오히려 표차가 더 벌어진 것이죠. 사형 선고를 받은 소크라테스는 마지막으로 배심원들에게 말했어요. 저에게 사형을 선고한 여러분께 예언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를 죽인다고 해서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보다 더 젊고 더 가혹한 비판자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더 선량해지는 것뿐입니다. 사형 집행까지는 30일의 시간이 있었어요. 마침 델로스 섬으로 가는 신성한 배가 떠난 후였기 때문에 그 배가 돌아올 때까지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거든요. 이 기간 동안 친구들은 소크라테스를 탈옥시키려 했습니다. 특히 크리토는 간곡히 부탁했어요. 선생님, 이렇게 죽으시면 안 됩니다. 탈옥할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거부했어요. 크리토나, 내가 평생 정의에 대해 말해놓고 지금 와서 법을 어길 수는 없지 않겠나. 국가의 법을 어기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다. 플라톤의 크리톤 편에는 이때의 대화가 생생히 기록되어 있어요. 마침내 기원전 399년 5월의 어느 날 델로스 배가 돌아왔습니다. 사형 집행일이 된 것이죠. 마지막 날 소크라테스는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했습니다. 아내 크산티페가 아이들과 함께 찾아와서 울부짖었어요. 당신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크산티페, 그만 울어요. 죽음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소크라테스는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마지막 대화에서 소크라테스는 영혼불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죽음은 두 가지 중 하나다. 완전한 무이거나 아니면 영원히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다. 만약 완전한 무라면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과 같을 것이다. 이보다 평안한 게 어디 있겠나. 만약 영혼이 다른 곳으로 간다면 그곳에서 위대한 영혼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호메로스, 헤시오도스 같은 시인들과 대화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해가 질 무렵 독배가 준비되었습니다. 간수가 독배를 들고 들어왔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소크라테스님, 당신은 제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 가장 고결하고 온화하며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간수를 위로했어요. 고마워요. 나도 당신을 좋게 생각하오. 독을 마시기 전 소크라테스는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울지 말아요.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게 해주세요. 독배를 받은 소크라테스는 담담하게 마셨습니다. 독이 서서히 퍼져가자 소크라테스는 누웠어요. 다리부터 마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소크라테스가 말했어요. 크리토나, 우리는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한 마리를 빚지고 있다네. 잊지 말고 갚아주게. 아스클레피오스는 의술의 신이었어요. 병이 나으면
닭을 바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삶이라는 병에서 벗어나는 치유로 본 것이죠.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당시 아테네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소크라테스는 정말 현자였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철학의 아버지는 영원히 세상을 떠난 것이죠. 소크라테스는 단 한 줄의 글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는 진리는 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전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그의 제자들, 특히 플라톤이 스승의 사상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플라톤의 대화편들을 통해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알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는 시니어 세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평생 학습입니다. 70세까지도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았던 소크라테스처럼 나이가 들어도 호기심과 학습 욕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둘째, 겸손함입니다. 많은 경험을 쌓은 시니어일수록 아직도 모르는 게 많다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셋째, 지혜로운 죽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인 소크라테스의 모습은 삶의 마무리에 대한 좋은 본보기입니다. 넷째,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을 가르쳤듯이 시니어 세대의 지혜를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죠. 오늘 밤 우리는 2400년 전 아테네에서 살았던 한 철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화려한 궁전에 살지도 않았고 큰 부를 축적하지도 않았어요. 평생 낡은 옷 한 벌을 입고 다녔고 맨발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큽니다. 서양 철학의 모든 전통이 소크라테스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과 소크라테스 이후의 철학은 완전히 다르다. 철학사학자들의 평가입니다.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은 주로 자연현상에 관심을 가졌어요. 만물의 근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려 했죠.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관심을 인간에게 돌렸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죠. 하늘의 별보다 내 마음의 도덕 법칙이 더 경이롭다고 한 칸트의 말도 소크라테스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크라테스의 가장 큰 업적은 질문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것이 진짜일까? 이런 질문들이 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원동력이 되었어요. 과학의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지구가 우주의 중심일까? 라는 의문에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나왔고, 정말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일까? 라는 질문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왔어요. 정치와 사회 발전도 마찬가지죠. 왕의 권력이 정말 신에게서 나올까? 라는 의문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했고, 기존 사회 제도가 정말 합리적일까? 라는 질문에서 각종 개혁이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진정한 위대함은 그의 삶의 자세에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친구들을 걱정하고 빚진 닭 한 마리를 잊지 않은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철학자의 면모를 봅니다. 철학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소크라테스는 여전히 질문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행복한가? 당신이 추구하는 것이 진정 가치 있는 것인가? 당신은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당신의 삶은 성찰하며 사는 삶인가? 이런 질문들에 쉽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소크라테스의 메시지는 더욱 의미가 깊을 것입니다. 인생의 많은 경험을 쌓았지만 여전히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겸손함. 나이가 들어도 계속 질문하고 배우려는 자세. 죽음 앞에서도 담담할 수 있는 철학적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성찰하는 자세. 이 모든 것이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남긴 소중한 유산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